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12일 만에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순차적으로 휴전에 돌입해 24시간 뒤엔 전쟁을 끝내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불안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을 쏘았다며 공습 재개를 예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양측 모두의 휴전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첫 소식 김자민 기자가 전합니다.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감행한 지 몇 시간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완전한 휴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란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휴전에 돌입했고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동참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뒤엔 전쟁이 공식 종료됩니다. צה"ל כולו בפיקודים ובזרועות ימשיכו לשמור על רמת מוכנות וכוננות גבוהה. 압도적 위력을 앞세운 미국의 강권적 중재를 두 나라가 받아들이면서 트럼프가 힘을 통한 평화를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The president, without, knock on wood, having a single American casualty, obliterated the Iranian nuclear program. 하지만 휴전은 시작부터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휴전 발효 2시간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고강도 보복 공격을 천명했고 이란은 거짓 보도라고 맞서며 추가 공격엔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모두 휴전을 위반했다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now I hear Israel just went out because they felt it was violated by one rocket that didn't land anywhere. I'm not happy about that, Israel, either. 휴전이 발효되기 직전에도 양측은 미사일 공방을 벌여 이스라엘에서 4명이 사망했고 이란에선 9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휴전 합의 발표에 앞서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공격 계획을 미국 측에 알려줘서 보여주기식에 그쳤습니다. 이스라엘도 비교적 신속하게 미국의 휴전 제안을 일단 수용했는데 양측 모두가 전쟁을 이어가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하 상공의 섬광이 번쩍입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들을 카타르 당국이 요격한 겁니다. What's happening here? 현지 시간 23일 이란이 중동 내 최대 규모인 카타르와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پایگاه تروریستی آمریکا در العدید قطر را هدف تهاجم ویرانگر و قدرتمند موشکی. 하지만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줘 사실상 체면 치레용 보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발의 미사일 중 13발은 요격됐고 한 발은 위협적이지 않아 그냥 뒀다며 미리 알려줘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제한적 공습 후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군 수뇌부 전멸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정권 교체만은 피하려 미국이 내민 휴전 카드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는 관측입니다. 핵 합의라는 걸 다시 해야 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어떤 형태의 초안이 나오고 합의안이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란 핵무기 개발 타격이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해 확전은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던 B2 폭격기 공습 공포는 하루 만에 진정됐습니다. 코스피는 급반등하면서 3,100선마저 돌파했고 코스닥도 800고지를 밟았습니다. 치솟았던 유가와 환율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개장부터 1.5% 넘게 오른 코스피는 이란 이스라엘 휴전 소식에 힘입어 3,10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3,100선을 넘은 건 3년 9개월 만입니다. 코스닥도 약 11개월 만에 800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던 외국인과 기관이 9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잠깐 주춤했던 건데 적어도 완화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기존의 이제 방향성이 유지가. 국제유가는 7% 넘게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24.1원 내리며 1,36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는 유가를 낮추지 않으면 적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정유사들의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선 코스피가 내년 상반기엔 3,6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모멘텀이 여전히 이제 세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단기 급등하면서 일명 비투가 늘고 있는 건 부담입니다. 여기에 증시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려면 우리 기업의 체질 개선과 함께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긴장 수위를 높이던 이란과 이스라엘, 어떻게 휴전에 이르게 됐을까요? 휴전의 막전 막후와 각국의 득실은 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제 이란이 결사항전을 외치는 것 같더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휴전에 응한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권이 붕괴하는 일만은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고 압박을 했죠. 이란은 미사일 같은 무기도 다 떨어져가고 군 지휘부도 상당수 제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더 키울 수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에게 또 군사적 공격을 받는다면 이란은 정권 붕괴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내부 문제도 한몫했는데요. 계속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또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에 국민 여론이 크게 실망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만큼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는 신정 체제에 대한 저항도 크다고 합니다. 자, 근데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이란의 핵능력 제거였잖아요. 실제로 됐다고 봅니까?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으로 포르도 등에 있는 이란 핵시설이 상당수 파괴가 됐죠.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최소 2, 3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 지연됐다고 봅니다. 다만 408kg에 이르는 60% 고농축 우라늄 그 자체는 파괴되지 않고 어딘가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은 향후 핵 협상에서 이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내보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관리를 받도록 압박할 공산이 큽니다. 그걸 그냥 놔두고 핵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핵 시설에 대해서는 완전 해체적으로.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휴전으로 얻은 게 뭡니까? 미국은 전쟁을 종식시켜 대외 정책에 성과를 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장 큰 위협이었던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억제했고 국내 정치에서 위기에 몰렸던 네타냐후 총리도 인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휴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과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휴전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12시간 휴전을 시작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을 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앞서서 밝혔는데 결국은 두 나라 모두에게 24시간 동안 마지막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이 휴전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만큼 전문가들은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동 정세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전쟁으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대적할 세력은 당분간 없어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개입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0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었던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나아가 이란까지도 협정에 끌어들여 중동의 평화를 이룬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게 지난 2000년인데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시작부터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는데 국회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창석 기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자금 출처가 계속 논란이었잖아요. 해명이 좀 됐습니까?
네,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한 6억 원에 대해 출판 기념회와 경조사에서 들어온 돈이라고 해명했었는데요. 처가에서 생활비로 2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한 혹은 200, 3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의금 1억 6천만 원, 두 차례 출판 기념회로 2억 5천만 원, 처가로부터 받은 2억 원을 합쳐서 6억 원의 세비외 소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당은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른바 6억의 출처 이거 명쾌하게 해결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타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하셨고 네. 또 다른 자금원이죠. 그러니까 처갓집으로부터 처가에서 받은 돈에 대해선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에 세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선 막말과 고성이 여전했다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조금 전 9시 조금 넘은 시간부터 진행됐습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1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산 출처 문제와 칭화대 석사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발언에 대한 방해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판 신고 내역이 없다. 뭐라고요? 자녀 유학자금 소명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 대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청문회를 전후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한 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청문회에서 도덕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능력과 자질이 좋으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올해 예산이나 국가 채무 비율 같은 주요 팩트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는 오늘 새롭게 표절 의혹이 제기됐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고희동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이 올해 본 예산 규모를 묻자 김민석 후보자가 즉답을 피합니다.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문은 엉뚱한 숫자를 댑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48.4%인 실제 채무 비율과 차이가 있는 대답을 내놓은 겁니다. 15년 전 당 지도부 활동 중 취득한 칭화대 석사학위에 대해선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김 후보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체 페이지 그대로 복사해 붙이기로 했습니다. 딱 단어 하나 바꿨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정당하게 학위를 받았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3 시절 발의를 추진해 김 후보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법안은 표절 의무교육 관련 법안이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엔 총리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 투구하겠다고 했지만 의원직 사퇴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의원직은 사임하시고 국무총리직에 전념하겠다. 이런 한번 결심 같은 거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복합 위기를 돌파할 최적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야당이 제기한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 중 하나가 4억 원이 넘는 유학 자금과 정치 자금을 지원한 강신성 씨와 어떤 관계냐입니다. 강 씨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도 궁금한데요. 강 씨 회사가 사들인 사업 부지의 부동산 가치가 한 지자체의 시행사업 지정 이후 10배 가까이 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강 씨 측은 5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융통할 수 있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곽승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 후원회장 강신성 씨가 운영하는 전북 정읍의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사업 시작 6년째인 2011년 6월 주변 땅까지 사들여 사업 부지를 크게 확장하는데
정읍시는 바로 다음 달 이 업체를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시행사로 지정합니다. 인허가권자는 정읍시장 김모 씨.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사업 확장을 승인하더니 시행사 지정을 통해 강씨 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김 전 시장이 당선되기까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찾아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도 유세 지원을 위해 한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10억 원의 강씨 사업 부지는 감정평가에서 구입가보다 10배쯤 오른 80억 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인근 땅값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정읍시청 관계자는 사업 허가 요청에 검토를 거쳐 절차대로 허가했을 뿐이라면서도 땅값이 80억 원이나 평가된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강씨 업체는 2018년 이 땅의 소유권을 은행으로 넘기며 50억 원의 신탁 대출을 받습니다. 강신성 대표님 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 잘 몰라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신속한 사업 허가에 다른 배경이 있는지 물었지만 김 전 시장은 답을 하지 않았고 강씨 측 역시 같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대로 유임된 농식품부 장관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야당보다 여당에서 반발이 더 거센데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앞장서 반대했던 송미령 장관을 보는 여권 내 속내 상당히 미묘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정부 당시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관리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고 정말 이 재해대책법 두 가지는 정말 재해 수준의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농업민생사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대파 발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875원짜리 대파 가격에 의구심을 표하던 윤 전 대통령에게 모든 대형마트에서 할인한다고 설명했고 합리적 가격이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고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대형마트는 다. 대형마트. 대파는 뭐 875원이면 한참 비쌀 때는 3,100원. 송 장관 유임 결정에 민주당에선 민주당 농업정책 방향에 맞는 인사냐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을 만나 진화에 나섰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하신 그 큰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를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송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할 걸 당부했습니다. 그 갈등 조정의 기능과 역할 또한 또 내각에 임명된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국민의힘에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겠다는 송 장관을 향해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 가치란 자조가 퍼질 거란 주장과 함께 민주당 내 유임 찬성 목소리엔 한때 계엄에 연루된 장관들 모두 탄핵시키겠다던 여당 의원들의 눈물겨운 아첨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새 정부가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 현안을 챙기겠다며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 비서관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기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치밀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이런 평가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 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사법제도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 때 신설한 직책으로 국회와 함께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교수는 한국형사법 학회장 등을 지낸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김은경 혁신위 소속 혁신위원과 지난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범죄가 승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전부 다 갖추어야 됩니다. 이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은 두 요건을 전부 다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입법 기술적으로 섬세하지 못했다며 사법 논의에 더해 조직, 문화 개편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등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더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이 대통령에게 사법개혁과 관련한 진행 로드맵을 정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차관이 임명되는 대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청사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임대해서라도 추진하라고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선 자신은 방송 장악에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데드라인은 오는 12월 말까지입니다. 당초 해수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2029년 12월까지 청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것보다 4년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겁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지 마련이나 청사 건립이 어렵다면 사무실 임대까지도 검토하란 취지였다며 연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부산 이전과 함께 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해수부 장관에 부산 유일의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의원을 지명한 것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이란 말이 나오지만 나는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엿새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3차례나 응하지 않은 만큼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지난 18일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해 소환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걸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피의자라고 지적하면서 수사기간이 제한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아폰 사용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출범 직후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엔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사흘 전 부산의 한 예술고 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일 거란 추정이 나왔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와 재단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무관치 않다며 명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내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갑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지난 21일 새벽 이곳 화단에서 모 예술고 2학년 여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용가로 장래가 촉망되던 학생들이 숨지자 학부모회가 명확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학업의 스트레스로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학년 초부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학교 운영과 학교 재단의 운영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 학부모회는 학교 측이 허위 경력의 무용 강사를 채용하고 일부 전임 강사는 강압적인 수업을 해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재단의 전횡을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던 강사님하고는 일단 저희 2학년 아이들이 수업을 오늘부터 배제된 걸로 알고 있고, 학교 재단은 장기적인 내부 갈등으로 교육청이 파견한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단 측은 특정인이 전횡을 일삼을 수 없는 구조며 의혹이 제기된 강사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죽음을 둘러싸고 의혹이 끊이지 않자 부산교육청은 내일부터 특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학생 안전에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학생들의 행적과 사망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초등학생 자매 가운데 언니가 숨지고 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부모가 새벽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는 외벽을 타고 위층으로 번집니다. 동이 트기 전 잠을 자다 놀라 밖으로 뛰쳐나온 주민들은 불이 난 4층 세대를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집에서 자다 냄새가 나서 목이 이상해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올라왔대.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안에서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자매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살 언니는 숨졌고 7살 동생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아이들 2명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불이 나기 직전 일을 하러 나갔고 집에 다른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4시에 일하러 나가셨다는데 그전에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고. 이웃 주민들은 항상 밝았던 아이들이 참변을 당하자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기가 되게 예쁘다 하더라고. 그 공주 둘이가 혹시 밝고 굉장히 예쁜 아이라고. 소방당국은 불이 거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먼저 이렇게 화세가 크고 그렇게 주방이나 방으로 연속 패턴이 확인돼서 거실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한 터널에서 승용차가 벽면과 충돌한 뒤 넘어졌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터널 안을 달리는 흰색 승용차. 주행 차선을 벗어나 벽면과 충돌하더니 서너 바퀴를 구른 뒤 옆으로 선 채 멈춥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은 급히 속도를 줄이며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하지만 검은색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흰색 승용차를 운전한 20대가 숨졌고 2차 사고 전에 밖으로 대피한 동승자와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2차 사고로 사망된 거예요. 1차 사고 후에 차량에서 내려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은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을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로 8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6배가 넘는 54%에 이릅니다.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서 빠른 속도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규모가 커지게 되고 치사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2차 사고를 막으려면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꽉 막힌 올림픽대로를 가던 차 안에서 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분 1초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시민들과 경찰이 합심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미원 기자입니다. 퇴근길 고속화도로 한쪽에 차량 2대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습니다. 트럭 옆 도로 위엔 쓰러진 사람이 보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쓰러진 사람의 가슴을 연신 압박합니다. 지난 11일 저녁 6시쯤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주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상태를 봤는데 숨도 안 쉬시고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일단 살리자. 일단 어떻게든 경찰 올 때까지 하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았고 시민분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변 정리 끝나고 바로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구급차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이를 넘어가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남성은 쓰러진 지 8분 만에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딸 보러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눈 뜨시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을 빡 뜨시고 막 이런 식으로 숨을 쉬시는 거예요. 병원 치료를 받은 남성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의료계 강경투쟁을 주도해온 박단 전공의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향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면 의정대화가 급물살을 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원한다며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의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 대표는 사실상 전공의 집단사직 등을 이끌며 강경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며 대안 없이 투쟁만 외쳐왔다는 비판이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 거세졌습니다.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무책임하다라는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잘하려고 했다라는 식의 도망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빠르면 이번 주 내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4개 대형병원 전공의 비대위는 공동성명을 통해 무너진 의료를 바로 세우고 싶고 정부와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 복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내부에서의 대화뿐만 아니라 사회와 행정부 국회와의 대화도 조금 이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의 전향적인 태도에 최근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인선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대화를 통한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3주 넘게 중단됐던 미국 비자 발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사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SNS 계정을 공개하라는 지침 때문에 비자 신청자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주한 미 대사관 앞 인도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대사관 뒤쪽까지 100m가 넘습니다. 접수대가 문을 연 지 30분이 지났지만 1시간 전부터 몰려온 신청자들 탓에 여전히 대기줄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중단됐던 미국 유학 비자 인터뷰가 27일 만인 어제 재개됐습니다. 인터넷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겨우 성공해도 또다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예약할 때는 오늘 거 말고는 가능한 날짜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하루에 2번씩 하다가 3일째 되는 날에 열린 거 확인해가지고 미 정부는 비자 심사를 재개하면서 모든 SNS 계정을 공개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학생들은 불안합니다. 어떤 것들을 보고 거를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조금 있었고요. 이렇게 검열을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걸러질지 예상이 안 간다. 온라인에도 10수년 전 사진들을 전체 공개하기 싫다. 안 써서 비번도 기억 안 나는 SNS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은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온라인 활동을 포함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서울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과열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게 시급한데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일시적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때를 놓치기 전에 단기 대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집값은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이른바 패닉바잉 조짐을 보였습니다. 서울 군교부들이 전세를 살더라도 뭔가를 하나 서울엔 잡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주말마다 부부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일시적 상황에 바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급 대책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4기 신도시를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SNS와는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지금의 공급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신도시에서 공급 물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종합대책과 함께 단기 처방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조정지역 확대 등입니다. 선별적으로 대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서민주택은 대출을 해주더라도 고가주택은 대출을 규제해서. 하지만 정부는 이미 서울의 절반 이상이 규제지역 확대 조건이 충족됐지만 심의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정부가 한 번에 뭉칫돈으로 받는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만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월만 일해도 돈을 받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한다는 취지인데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황민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퇴직연금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장기적으로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목돈으로 받는 퇴직금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체불하는 경우가 잇따릅니다. 퇴직급여 체불액은 지난 2023년 기준 6,838억 원으로 전체 임금 체불액의 약 40%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쌓아도 체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입니다. 미리 줄 돈들을 100% 사회적립을 해놓으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들 퇴직금 안전하게 세이빙이 되는 건데. 정부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대상이 되고 범위도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연금을 통해 노후 보장을 튼튼히 한다는 취지지만 퇴직금이 사라지면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들도 부담이 예상됩니다. 근무 시간이라든지 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측면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근로 관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8년 190조 원에서 지난해엔 431조 7천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공단을 신설하고 연금의 벤처기업 투자도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가시화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에겐 더 부담될 일이 생겼습니다. 주한 미 대사 대리가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다른 분야 비용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한 번 출동에 수십억 원이 드는 걸로 알려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주한 미 대사 대리는 한미 관계 앞에 놓인 도전으로 관세 협상과 동맹 문제를 꼽으며 방위비 분담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타결된 방위비 협정에 건설과 군수 비용, 인건비가 포함됐지만 그 외 다른 비용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SMA는 딱 한 부분이거든. cost sharing에 한국 그 defense spending is it enough? 그런 것도 좀 얘기해야 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요구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2018년 당시 B1B 전략 폭격기가 한 번 출격하면 20에서 30억 원, B2는 60억 원, 핵 추진 항모전단은 1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현재 물가와 환율을 감안하면 비용이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These big massive planes to be
flying to South Korea to practice. I know a lot about airplanes. It's very expensive.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방위비 협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냈지만 내부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미북 대화를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It takes two to tango. And so we have not really heard from North Korean side whether they too want to re-engage.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8월 전후로 알려진 자신의 임기 안에 100% 열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내일이면 6.25가 일어난 지 75주년이 됩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일진일퇴를 거듭해야 했던 이른바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당시의 처절함이 담긴 전쟁 기록물이 복원돼 오늘 공개됐습니다. 공산치하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던 우리 장병들의 간절함과 치열함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 차정승 기자가 복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눈 덮인 고지를 앞에 두고 국군 7사단 장병들이 중공군의 저지선을 돌파합니다. 한 채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피하간의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진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2월 25일부터 강원도 양구 1090고지에서 펼쳐진 이 전투는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로 이름 붙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한 달 전 벌어진 4차 고지전 때는 그 치열함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당시 전투 상황 보고에는 중공군이 우리 진지로 침투해 서로 치고받는 육박전이 벌어졌다고 적혔습니다. 아군 진지를 아군 야포로 타격 중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포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올라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전쟁터에 그렇게 급했어요. 밤으로는 우리가 전쟁하고 나중에는 또 내놓고 이랬어요.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이 6.25 발발 75주년을 맞아 작전 명령과 진중일지 등 전쟁의 참상이 담긴 전투 기록물을 공개했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이곳 지하 서고에는 6.25 전쟁 관련 기록물만 8만 1000여 점이 보관 중입니다. 선배 전우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호국정신의 역사를 계승하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개된 기록물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 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중단됐던 SK텔레콤의 신규 영업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중단 기간 동안 5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을 다른 통신사에 뺏겼는데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 이제부터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신규 영업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새 가입자와 번호 이동 유치를 중단시킨 지 51일 만입니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방지하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바람이고.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 고객 중 60만 7천여 명이 다른 통신사로 옮겼는데 신규 가입 중지 이전에 유입된 고객들을 포함하더라도 52만여 명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점유율 1위가 위태로워진 SK텔레콤은 파격적인 보조금으로 고객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영업 정지 기간에 대한 부분과 유심 교체라든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합쳐서 이제 지원을. 통신 3사 보조금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달 중순부터 판매 수당을 종전 20-30만 원 선에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대폭 올렸고 SK텔레콤도 대규모 보조금을 앞세워 고객 유치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 115만 원대 스마트폰은 20만 원대, 저가폰은 공짜에 파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고객에게 도리어 현금을 얹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지는 만큼 통신사 간 보조금 전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사당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약 100년 만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넘겼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되찾은 이 건물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복원할지 논의가 시작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붕에 기와를 떼고 창호를 없앱니다. 중심부를 지탱하는 기둥을 해체하자 테두리만 남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본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에 있던 관월당이 비운의 역사를 끝내고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고토쿠인 측과 협의해 건물을 해체한 후 기와와 목재 등을 조금씩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건물 전체가 온전하게 돌아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국탑이라든가 개별문화재가 반환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단독 건물이 완전히 해체돼 반환된 새는 첫 번째 사례로서 환수 과정은 지난해였습니다. 2010년 한일 불교계가 뜻을 같이 했지만 일본 극우 세력이 반발했고 이후에는 팬데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환이 성사된 데는 해체와 운송 비용을 모두 부담한 고토쿠인 주지 스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歴史的に非常に重要な建物だということは住職になった時から認識しておりましたので、これをやはり現在世界の流れの中での返還帰還というのを 돌아온 관월당은 전문가의 연구를 거쳐 재건될 예정입니다. 해체 당시 모습을 보존할지와 부재를 그대로 사용할지 등은 복원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최근 프로 구단들의 연고지 이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남자 배구 OK저축은행이 안산에서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겼습니다. 프로야구에선 NC 다이노스가 연고지 이전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이 13년 만에 안산에서 부산으로 옮깁니다. 프로배구도 모기업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한 자립은 쉽진 않겠지만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큰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남자 배구단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특히 남부지방엔 아예 없는 만큼 넓은 시장에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카드하고 현대캐피탈이 지금 2000 후반 정도로 지금 남자 배구 1위 정도의 관중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2000 후반에서 3000 초반. 2년 전 프로농구 최고 인기 구단 KCC를 유치했던 부산은 이제 서울과 인천, 수원에 이어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모두 보유한 지자체가 됐습니다. 프로야구에선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낙하물 사망사고 수습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창단 당시 야구장 사용료 면제를 약속받았다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등 NC구단 입장에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저희 창원시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야구의 인기 상승과 함께 구단의 입김은 강해졌습니다. 이젠 창원뿐 아니라 경상남도까지 지원을 약속하며 NC구단을 설득 중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What happens when a relatively tiny macaque body encounters the kind of liquor that can lay out a 200-pound human? If ignorance is bliss, these macaques have achieved euphoria. 인간만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원숭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바나 원숭이를 사냥할 때는 술을 미끼로 씁니다. 술의 유혹에 빠진 원숭이,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정치판에서는 술 대신 권력이 독약이죠. 권력에 빠져 최고 권력자에게 줄을 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합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친명 경쟁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 이재명 지킴이를 넘어 정청래 의원은 아예 한 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 대통령의 팬덤인 이른바 개딸들도 가세했습니다. 2018년 정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그냥 싫다. 이 말을 놓고 정 의원을 왕수박이라고 비난합니다.
정 의원은 그럴 리가 있겠냐고 반박합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논해야 할 여당 대표 선거에 정책이나 정치 철학보다 누가 충복인가를 놓고 다투는 모습 어떻게 봐야 할지요. 그런데 그저 혀 한 번 차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반면 교사 삼을 일이 여럿입니다.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도 이렇게 부정했지만 국민의힘 내의 친윤 경쟁 뜨거웠습니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던 모 의원도 있었고 온몸을 바치겠다던 당 대표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여당 장악 의지가 결국 당의 분열로 이어졌고 계엄, 탄핵으로 연결됐습니다. 민심을 전해야 할 여당이 대통령실에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춘추 전국의 전란을 끝내고 천하를 통일한 그 막강한 진나라가 불과 15년 만에 망한 이유가 뭘까요? 这果然是匹好马吧？好马，好马，好马！陛下，陛下，是老高，陛下，你毁了我大秦呐！ 권력이 무서워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데 어찌 융성하겠습니까? 민심 앞에 권력이 있지 않게 늘 경계해야 합니다. 6월 24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찐의 전쟁이었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위치하면서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이나 오전에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남과 서울 등 중북부에 최고 60mm, 호남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은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가 21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5도, 대구 28도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